나는 작년에 정년 퇴직한 63살의 심리상담사 최인우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로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다. 상담실 문에 진료 마감 팻말을 걸어둔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텅 빈 상담실의 낡은 소파처럼 공허함 속에서 멈춰버렸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딸아이는 오래전 나와의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연을 끊고 살아간다. 이제 나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적인 알람 소리뿐이고 나의 저녁을 채우는 것은 딸아이의 제잘거림이 아닌 텔레비전의 무의미한 소음뿐이다. 나는 평생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나 자신의 외로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늙은이에 불과했다. 나의 유일한 낙은 동네의 작은 구립도서관을 찾는 것이다. 책들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소음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나를 짓누르는 침묵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나의 적막한 일상에 아주 가끔 파문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상담했던 한 내담자에 대한 기억이다. 한서진, 그녀는 31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처음 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 같았다.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다른 내담자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대하려 애썼다.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그녀의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난 40년간 내가 지켜온 상담사로서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나는 그녀의 영혼이 가진 아주 강인하고 맑은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려 애썼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상담 시간 동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픔을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아주 특별한 향기가 났다. 그것은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핸드크림에서 나는 희미한 프리지어 향 같기도 했고 그녀의 옷에서 나는 깨끗한 비누향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 향기는 그녀의 슬픔과 용기 그리고 그녀의 유일무이한 영혼이 가진 고유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그 향기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나의 상담실에 머물며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상담색의 내담자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 특히 역전이라 불리는 감정은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다. 나는 그녀에게서 오래전 연락이 끊긴 내 딸아이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느끼는 이 강렬한 보호 본능과 부성에 가까운 감정이 상담사로서의 윤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도 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감정의 선을 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1년여의 긴 상담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상담이 종결되던 마지막 날, 그녀는 내게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상담실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떠난 빈자리에 남아 그녀가 남기고 간 그 프리지어 향기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치유된 것에 대해 기뻐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은퇴를 했다.
나는 그녀도, 그리고 그녀에게 느꼈던 그 금지된 감정도 모두 과거의 기록 속에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은퇴 후 나의 고요한 일상 속에서 그녀의 기억과 향기는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상담사로서의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부끄러운 죄책감과도 같았다. 그날도 나는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을 피해 도서관을 찾았다. 철학 서가가 있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있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 문장이 유독 내 마음에 와 닿는 오후였다. 그때 내 근처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이 여러 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한 젊은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급하게 줍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책을 다 줍고 미안하다는 듯 나를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숨을 멎었다. 한서진 그녀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상처 입고 겁에 질린 작은 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이었다. 나의 마지막 작품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평생을 평정심 속에서 살아온 나의 심장이 난생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책 뒤로 얼굴을 숨기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 역시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래지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로 변했다. 선생님 혹시 최인우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가 내게 다가오며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그 아득한 거리감과 윤리적 경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의 평화롭던, 아니, 나의 적막했던 은퇴 생활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금지된 감정의 실체가 이제 내 눈앞에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도서관의 고요한 서가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원자를 다시 만난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묻어두었던 유령과 마주한 채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내 귓게 와 닿는 순간 나는 40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당혹감에 휩싸였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네, 오랜만이군요, 한서진 씨. 나는 간신히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 씨를 붙이는 것으로 나는 필사적으로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해야만 하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앞에서는 나의 그 모든 방어 기제가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세상에, 선생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년 퇴임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에너지는 나의 잿빛 세상에 너무나도 눈부셔서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동안 못했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싶고요. 그녀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 내담자의 호의를, 그것도 이렇게나 순수한 기쁨이 담긴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상담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늙은 인간으로서도 할 짓이 못 되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자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상담사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나의 내담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최인우라는 늙은 남자와 한서진이라는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참을 수 없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애써 화제를 찾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선생님.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아주 잘 지냈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상담이 끝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플로리스트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고.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녀가 말했다. 특히 프리지어 향을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선생님 상담실에 올 때마다 항상 그 향기가 났었는데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향기라고 느꼈던 것의 실체. 그것은 내가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실에 항상 놓아두었던 작은 프리지어 화분에서 나는 향기였다.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제는 그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상담사로서 느끼는 직업적 보람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한 인간의 완벽한 치유와 성장을 목격하는 경이로움,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함께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제게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녀의 그 순수한 감사는 비수가 되어 나의 양심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인생을 구원한 위대한 상담사가 아니었다. 나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부성애와도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내내 번민했던 결함투성이의 늙은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그 맑은 눈을 마주하고 있자니 나의 위선이 들통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황급히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상담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고 그녀의 현재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건넸다. 하지만 나의 모든 노력은 그녀의 생기 넘치는 존재감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제스처, 그녀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나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자꾸만 두드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이 어색하고도 위험한 만남이 이것으로 끝나기를, 그래서 다시 나의 안전한 고독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나도 반가웠어, 서진 씨.
그렇게 헤어지려던 순간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제대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서요. 그동안의 감사함을 이렇게 차 한 잔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녀의 요청은 내게는 마지막 시험 때와도 같았다. 여기서 연락처를 준다는 것은 상담사와 내담자라는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최인우와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내가 평생 지켜온 윤리적 금기를 넘어서는 위험한 관계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내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의 깊은 외로움은 괜찮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결국 나는 지고 말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나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선을 넘어가는 듯한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내 번호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만간 꼭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봄날의 햇살처럼 가볍게 돌아서서 멀어져 갔다. 나는 생기로 가득 찬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그녀의 웃음소리와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그 프리지어 향기의 잔상이 가득했다. 나는 마치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선생님, 조만간 꼭 연락드릴게요. 한서진 드림. 나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그 짧은 메시지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내 심장은 다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새롭고도 금지된 관계의 첫 번째 단추가 그렇게 채워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 단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혹은 풀고 싶어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서진과의 재회 이후 나의 잿빛 세상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속대로 며칠 뒤 내게 전화를 걸어왔고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정중한 제안을 핑계 삼아 다시 한번 마주 앉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몇 번 더 이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상담사와 내담자가 아니라는 어색함 속에서 친구라는 이름의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주말 오후에는 고궁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것은 그저 성공적으로 치유된 내담자의 안녕을 확인하는 전직 상담사로서의 책임감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혹은 외로운 노인이 자신을 존경해주는 젊은이와 나누는 건강한 세대 간의 교류일 뿐이라고. 나는 필사적으로 내 안에서 피어나는 위험한 감정의 실체에 안전한 이름표를 붙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 감정이 단순히 책임감이나 교류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젊은 에너지와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시선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진 기분이었고 잊고 있던 삶의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서 아주 기이한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우리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다가 무언가 부끄러운 기억이라도 떠오른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잉 몰라요 하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잉 하고 말하며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그것은 수십 년 전 사춘기 시절에 내 딸 미니가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짓던 바로 그 표정, 그 말투였다. 나는 그저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흔히 쓰는 말투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찻집에 갔을 때였다. 그녀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고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다. 그건 역시 뜨거운 것을 잘 마시지 못했던 내 딸 미니가 겨울날 코코아를 마실 때마다 보여주었던 그녀만의 독특한 습관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세상에는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억지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가을 오후 우리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 전 병들고 늙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려진 늙은 개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 그녀가 동분서주했던 이야기를 그녀는 그 늙은 개의 마지막 눈빛을 이야기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 아이 눈빛이 꼭 세상한테 버림받은 제 옛날 모습 같아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미간을 아주 살짝 찌푸리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아래 십술을 지그시 깨무는 그 표정.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나는 더 이상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지 않았다. 나는 10년 전 유학을 떠나겠다는 딸아이와 크게 다투던 우리 집의 차가운 거실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나는 화가라는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딸을 거세게 반대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바랐던 아비의 이기적인 욕심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내 재능으로는 어림도 없다.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라. 내 모진 말에 상처 입은 민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한서진과 똑같은 표정으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아래 십술을 깨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빠는 평생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것이 내가 본 내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10년간 단 한 번도 서로를 찾지 않았다.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내 머릿속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한서진이라는 이 젊은 여성에게 느꼈던 그 금지된 감정의 실체를,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느껴서는 안 될 역전이 감정의 연장선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 위로 내가 상처 주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만 내 딸 미니의 모습을 끊임없이 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습관, 그녀의 슬픈 표정,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딸을 향한 해결되지 않은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부성애를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끌렸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내 딸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깨달음은 내게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죄책감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는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한서진이라는 한 젊은 여성의 순수한 감사와 존경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나는 그녀를 내 딸의 대용품으로 여기며 위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소.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는 게 좋겠소. 나는 그녀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추악한 이기심이 들통나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 속에서 헤매었다.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따뜻함과 그녀에게서 느꼈던 향기는 이제 무거운 죄책감의 향기가 되어 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길가의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던 현명한 심리상담사는 없었다. 그저 살아있는 딸의 유령에 쫓기는 외롭고 초라한 늙은 아비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금지된 감정은 이제 그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랑이 아닌 비극이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과연 내게서 그녀라는 빛을 거두어낼 용기가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깊은 자기 혐오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다. 평생을 상담사로 살아온 나는 내담자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고 그들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길 잃은 아이처럼 서툴고 무지했다. 나는 내 감정에 역전이라는 전문 용어에 꼬리표를 붙였다. 그것은 내가 한서진이라는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딸 민희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상담사로서의 자기 분석이자 변명이었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그녀의 순수한 감사와 존경을 나의 이기적인 그리움을 채우는 대용품으로 이용해서는 안 됐다. 그것은 그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자 내가 평생 지켜온 상담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배반하는 행위였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그것이 그녀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길이라고. 며칠 뒤 그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주말에 새로 생긴 갤러리에 좋은 전시가 있다던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그녀의 메시지는 밝고 건강한 호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호의에 응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일부러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짧고 차가운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오, 서진 씨.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소. 다음에 봅시다. 다음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겁한 여지를 남긴 거절이었다. 그녀에게서는 곧바로 걱정스러운 답장이 돌아왔다.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서 찾아뵐까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아팠지만 끝내 답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의도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않았다. 주말에 찾아오겠다는 그녀의 제안도 손님이 오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거절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소라는 차갑고도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의 그 비겁한 벽 앞에서 그녀의 연락은 서서히 뜸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끊겼다. 나는 안도해야 했다. 마침내 위험한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나의 안전한 고독 속으로 돌아온 것이니. 하지만 나의 마음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가 내 일상에서 사라지자 나의 세상은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를 만나기 전의 외로움은 그저 익숙하고 체념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다 준 짧은 봄을 맛본 뒤에 찾아온 외로움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상실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던 그 서가 코너가 이제는 아픈 기억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 무의미하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그녀의 향기가 사라진 나의 집은 다시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나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이성적인 상담사가 나를 꾸짖었다. 최인우, 정신 차려. 그것은 역전이야. 네 감정은 진짜가 아니야. 나는 그 목소리에 굴복하여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나는 집안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은 그녀와 함께 산책했던 동네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벤치. 그곳에는 이제 다른 연인들이 앉아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공원을 빠져나오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내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한서진, 그녀였다. 공원 입구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그녀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그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꽤나 준수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속에서 추하고 이기적인 감정 하나가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질투. 마치 내 딸이 낯선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목격한 아비의 마음처럼 불쾌하고도 소유욕 섞인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나는 그 감정의 실체 앞에서 쏘스라치게 놀랐고 동시에 깊은 자기 혐오를 느꼈다. 그래, 내 진단이 맞았어. 나는 이래서 그녀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남자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크게 웃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자 그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며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입게만 머물렀고 눈에는 희미한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나의 직업적인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편안하지 않았다. 저 남자는 그녀의 연인이 아니었다. 아마도 억지로 나온 선자리거나 혹은 거절하지 못하는 집요한 구애자일 가능성이 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 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나의 이성적인 결심과 그녀를 저 불편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보호 욕구. 남자가 다시 무언가 말을 건네며 그녀의 얼굴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몸을 뒤로 빼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상담사로서의 윤리, 역전이에 대한 자기 분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 내 눈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그녀를 저 불편한 상황 속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의 비겁했던 거리두기는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안에 금지된 감정은 그것이 부성애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이성이나 윤리로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버렸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하다, 서진 씨.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당신의 상담사가 아닌 그냥 한 명의 늙은 남자로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소. 내 발걸음이 그들이 앉아있는 카페의 야외 테이블로 향하는 그 몇 초의 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무슨 자격으로 저들의 대화에 끼어들겠다는 말인가? 돌아가야 해. 이것은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의 발은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저 불편한 미소를 띤 채 곤란해하고 있는 한서진의 얼굴을 향해 자석처럼 이끌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내가 그들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태연하고도 능청스러운 목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평생을 진중하게만 살아온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목소리였다. 서진 씨, 여기서 다보네. 이런 우연이 있나?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진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당혹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던 길이요. 그런데 마침 잘 됐군. 내가 얼마 전에 빌려준 책을 돌려받을 게 있어서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나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에게 빌려준 책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등장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두 분 아는 사이십니까? 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질문에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네, 그럼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선생님과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남자가 무어라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나를 이끌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 등 뒤에 꽂히는 남자의 어이없다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에서 충분히 멀어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휴, 살았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선자리였나 보군. 네, 친구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억지로 나온 자리였는데 저랑은 너무 안 맞는 사람이어서 정말 곤란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 그리고는 이내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왜 그러셨어요? 왜 제 연락 계속 피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차마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녀는 나의 침묵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따뜻하고도 성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즘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다 속상해서 그래요. 저에게 선생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선생님이 흔들리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가 치유했던 내담자였다.
상처 입고 길 잃었던 작은 새.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역으로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상담사에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 위험한 감정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진 씨,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좀 걸을까? 우리는 공원 옆 작은 가을이 흐르는 한적한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아주 힘겹게 나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딸 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지만 아비의 인정을 받지 못해 늘 외로워했던 딸, 화가가 되겠다는 딸의 꿈을, 안정적인 삶을 살기 바랐던 아비의 이기심으로 짓밟아버렸던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마지막 다툼 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10년간 연락이 끊겨버린 우리의 비극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녀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고백했다. 그리고 서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내 딸 미니의 모습을 보았소.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을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짓던 표정, 당신의 말투, 심지어 차를 마시는 그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내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소. 그래서 나는 혼란스러웠소. 당신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내가 당신에게 느꼈던 그 금지된 감정은 사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소. 그것은 길을 잃은 늙은 아비가 뒤늦게나마 딸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뒤틀린 부성애였소. 나는 당신이라는 한 인격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 딸의 대용품으로 삼아 내 이기적인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거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당신을 피한 거요. 나의 이 못나고 이기적인 감정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혐오스러워서 나의 고백이 끝나자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나를 경멸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며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나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아주 깊은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나의 주름진 손을 그녀의 작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를 감쌌다. 그랬군요. 그렇게 아프셨군요. 혼자서 지난 10년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 기제와 전문가로서의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나의 오랜 슬픔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간신히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를 치유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상담사가 되어 드릴게요. 그녀의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어떤 전문적인 위로보다 더 깊게 나의 마음을 울렸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이름의 나의 혼란은 그녀의 따뜻한 이해 속에서 마침내 그 진짜 이름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긴 시간 동안 골마왔던 한 늙은 아버지의 아픈 상처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기적처럼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의 고백 이후 한서진과 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담사와 내담자라는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았다.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 모든 규정할 수 없는 관계들을 뛰어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또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나의 상담사가 되어주겠다는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나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인우 씨,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냥 인우 씨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친구잖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어색함의 벽마저 허물어버렸다. 인우 씨 딸, 미니 씨 아직도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녀는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아주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나는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다. 10년간 외면해왔던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애는 이제 나 같은 아비는 잊고 저 혼자 잘 살고 있을 거요. 이제 와서 내가 연락하면 그 아이의 평온했던 삶에 돌을 던지는 것밖에 안 돼. 나의 그 비겁한 변명에 서진은 나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도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평생 도망치고만 싶었어요. 제가 아픈 건 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기만 했죠. 그런데 인우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녀는 내가 과거에 그녀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말들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역할이 완벽하게 뒤바뀐 것이다. 상처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게 골마갈 뿐이죠. 제가 인우 씨 덕분에 제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인우 씨 손을 잡아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그 따뜻한 위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내 딸 미니에 대해 그리고 나의 지독했던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오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깊은 공감 속에서 나는 나의 상처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나의 그릇된 부성애가 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며칠 뒤 서진은 나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인우 씨, 미니 씨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전화나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편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우 씨의 진심을, 사과를,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서요. 나는 그녀의 제안에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10년 만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내 곁에는 이제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상담사가 있었다. 나는 서진의 응원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진심을, 나의 모든 후회를 한자 한자 눌러 담아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 미니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지 혹은 읽고 나서 찢어버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비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펜을 든다. 미니야,
미안하다. 너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했던 아비의 이기심을 용서해다오. 너의 재능을 믿어주지 못했던 아비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지난 10년간 너를 홀로 아프게 했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비는 이제야 깨닫는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고 아비의 역할은 너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네가 그립다. 너의 웃음소리가, 너의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립다. 이 편지가 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부디 네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그것이 이 못난 아비의 유일한 바람이다. 너를 평생 그리워하는 아빠가. 나는 편지를 다 쓰고 서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니 씨도 분명 인우 씨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수소문 끝에 알아낸 미니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주소를 편지 봉투에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진과 함께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통 앞에 서서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10년간 닫혀있던 딸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혹은 영원히 닫아버릴 수도 있었다. 두려웠다. 그때 서진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나는 그녀의 응원에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빨간 우체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긍!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가 내게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답장이 올지 오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의 이 길고 외로운 기다림을 함께해 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우체국을 나서며 오랜만에 함께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딸에게 편지를 보낸 후 나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초조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평온에 가까운 기다림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뿐이었다. 답장이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나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 터였다. 편지를 보냈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것은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딸의 소식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이전처럼 나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그녀의 꽃 작업실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셨고 주말이면 미술관을 찾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밝은 에너지로 나의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거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 10년이라는 세월은 편지 한 통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겠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나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바.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다시 멈추었다. 민희였다. 내 딸, 민희. 그래, 나다. 민희야. 아빠다. 나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부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울음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이 눈물 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딸아이는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편지를 읽고 며칠 밤낮을 울었다고 했다. 그녀 역시 지난 10년간 나를 그리워했지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기에, 그리고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의 첫 통화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확인하는 서툰 고백으로 끝이 났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우리는 며칠 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딸과의 만남을 앞두고 가장 먼저 서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잘 됐어요. 인우 씨, 그럴 줄 알았어요. 미니 씨도 분명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그 순수한 기쁨 앞에서 나는 내 감정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다. 서진은 결코 내 딸의 대용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다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내 등 뒤에서 묵묵히 용기를 불어넣어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친구이자 내 인생의 은인이었다. 며칠 뒤 나는 10년 만에 딸 미니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유능한 그래픽 아티스트로 자신만의 삶을 훌륭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10년 전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 역시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그날 완벽하게 서로를 용서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1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의 꼴은 생각보다 깊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기로 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주말이면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서툰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의 평일에는 언제나처럼 서진이 함께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서진과 함께 우리가 자주 가던 단골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희였다. 아빠, 저 지금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눈빛을 읽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잠시 후 미니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나와 함께 앉아있는 서진을 보고 잠시 놀란 듯 멈칫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자를 서로에게 소개했다. 미니야, 이쪽은 한서진 씨, 네, 아주 고마운 친구다. 그리고 나는 서진을 향해 말했다. 서진 씨, 이쪽이 내 딸, 미니요. 서진과 미니. 두 여자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들의 얼굴에 약속이라도 한 듯 닮은 골의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나라는 한 늙은 남자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서툰 대화를 시작하는 두 여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명은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이고 다른 한 명은 내가 되찾은 현재이자 내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존재. 당신 향기 잊을 수 없어요. 나는 이제야 내가 그토록 잊을 수 없었던 그 향기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성에 대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향기, 관계의 향기, 그리고 사랑의 향기였다. 서진은 내게 그 모든 향기를 되찾게 해준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금지된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혼란은 결국 두 외로운 영혼을 치유하고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숭고한 감정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가장 눈부신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창밖의 따스한 봄 햇살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